시진핑, ETF 시장마저 열어제쳤다. 자, 이 시간을 통해 미국과 한국 증시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 전기차와 빅테크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이 ETF 시장마저 열어제치면서 지금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이번에 자본시장 개방마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을 보고 좀 가겠습니다. 예. 해외 선물에 몰리는 도박개미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2017년의 비트코인 예. 이게 투기 사건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아주 투기 장세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계도성으로 일면 톱에 올렸는데요. 정책 당국에서도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2017년 문재인 정부처럼 초기 단계에 조짐이 이렇게 날 때 이걸 잡지 못하면 2017년 비트코인이 $1,000에서 2만 달러 가깝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것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 손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최근에 오늘도 비트코인과 관련 모라토리엄 소식을 홍 앵커가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코인과 관련돼서 정부 유동성에 아주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를 쉽게 좀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대안을 오늘 방송에 그동안 여러 차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 빅테크 ETF 여기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중국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제 뉴노멀 환경이다 할 만큼 파월 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규범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 시스템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립입니다. 예. 그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은 작년 양해대회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그립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어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사실 금리를 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총수요 관리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정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쭉 은행연합회인가요? 거기서 몰리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공급 측이다 하면서 대책과 원인 진단에서는 서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보면 공급 측이다 하는 쪽은 다들 앉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대책에 중국이 가져가는 정책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중국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소위 총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장에서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일단 규제 완화죠. 공급 측의 대책이 그렇죠. 중요하죠. 예. 공급 측의 대책에 대해서 빅테크 규제가 그동안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이걸 좀 산불 정책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완화시키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재정 정책에선 텍스 레이트, 오직 아서레퍼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에 원류가 됐던 감세 문제, 그리고 경제 봉쇄의 완화 문제, 이게 전부 공급 측의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과 관련돼서 제도 개방, 외환시장 개방 이런 쪽에 되어 왔습니다는 어제는 자본시장 개방에 금융상품 개방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상장지수 펀드, ETF까지 전면적인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에 중국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한 1조 가깝게 8,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예. 이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 지금 중국이 이 선진국들과 취하는 정책이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책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 중국의 경제 정책에서는 작년 3월에 양에 대해서 사실 그때 쌍순환 전략이라든가 홍색 공급망 전략에서 그동안 1976년, 78년 덩시아퐁이 추진했던 개방 정책에서 내수 위주로 바뀐 상태죠. 예. 그래서 보통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엑센시브, 외연적에서 내연적 인텐시브를 이렇게 될 때는 그립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나왔던 후유증들, 또 그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기득권층을 물어줘야
내연적 성장 단계라는 새로운 성장 단계가 먹혀야 되거든요. 예. 그 사이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우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렇게 되더라도 정책이 바뀌면 그 사이에서는 과거에 눈에 익었던 것이 새로운 것을 들어오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항상 후유증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서부터 우리 저기 자막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경제에서 보면 일단 기득권 세력을 무력 거기에서 가상화폐 전면 금지, 예. 거래뿐만 아니라 소유 금지, 사상 통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경제 봉쇄 조치, 빅테크 규제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죠. 특히 올해 그 2월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시진핑이 경제에 대해서 그립을 더 강조하겠다는 측면에서 경제 봉쇄, 위험상으로는 코로나 문제, 확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경제 통제가 상당히 심했죠. 예. 그런 것이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은 작년 1분기에 18.3%에서 1년후가 지난 올해 1분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4.8%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2분기에는 저게 0% 내지는 2% 정도 이렇게 이제 더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우리가 월별 단위니까 2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 1%, 2% 갤로핑으로 나가고 있죠. 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일하다. 정도차가 있지만 어떤 쪽으로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 미국과 달리 인플레보다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나섰거든요. 그런 조치들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감세라든가 경제봉쇄 완화라든가 자본시장 들어와서 자본시장을 이끌어서 웰스펙트에 한 경제 회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장지수 펀드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은 사실은 경기 부양 쪽으로 나선 것이 지금의 금융시장 안정을 이루는 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위기감이 이런 정책 변화에 어떤 뭐 주요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사실 리커창 총리의 지금 발언 이후에 지금 이 정책 변화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달 그 6월 초에 리커창 총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느닷없이 최근의 상황이 우한 사태보다 그때 아마 시청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우한이 여기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다른 쪽 우이인가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한 그때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늦게 정정해 드립니다. 한 달 만에 우한 그 사태 봉쇄 없이 어렵다 이런 쪽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시진핑 축출 위기에 빠진 시진핑을 옹호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때의 러커창 입장에서 옹호한다면 인민들이요 더 경제 허리띠를 이렇게 매자 하는 쪽으로 이제 시각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시진핑이 러커창 도입하면서 축출로 간다 하는 쪽에서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러커창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반신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자 위기감에 처했던 시진핑이 그래도 사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전문가가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이렇게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로 직접 나서거든요. 급할수록 파이터로 나서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시진핑이 그보다 더 어려운 사태에서 리커창 총리에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치 색깔을 내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왔을 때 저는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은 띄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섬이 살기는 좋았다. 근데 그때의 사실 경제 문제는 난 문외한이기 때문에 김재익 당신 경제수에 맡기겠다 하는 측면이 그때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돼서 경제에서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 사회에서는 가장 살기가 좋았다 이런 쪽의 평가도 만만치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위기에 빠졌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 러커창 당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신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정권을 이양했는데요. 그 위에 중개 정책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죠.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나왔죠. 그래서 러커창은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합위기니까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측, 공급 측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감세, 경제봉쇄 완화, 규제 완화, 자본시장 개막. 복합이기니까 복합 처벌을 가는 거죠.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확실히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 전에 오랜만에 등장해서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요. 러커창 그렇게 총리가 나왔을 때 시진핑을 옹호하는 것이냐, 시진핑을 축출하는 것이냐 하는 반신반의 속에 한 달 이후에 나타난 모습 보면 사회주 국가는 결과적으로 왜 시진핑이 어려울수록 러커창에 맡겼느냐. 경제가 살아나야 본인 자신이 체제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이런 정책과 함께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맡긴 전략이 결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체제를 공고하는 데 도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10월 공산당 대회 러커창이 어떤 위치로 다시 강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것이 시진핑 주석에는 오히려 이 묘수가 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서 이 인민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이든보다 시진핑이 한 수 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사실 국민 지도가 떨어지는 여기와 관계없이 국민을 향해 강했다는 이 얘기는 저는 퀘스천을 그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국민을 위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 의향을 반영해서 경제 정책을 피는 것이 그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프레임 이펙트,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 좋으면 그것을 감아서 정책을 피는 것이 경제 정책에 국민이 뽑아준 이렇게 예. 모든 그 정치인들의 또 최고 통수권자의 사명이죠.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다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당시 정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거냐 하는 또 다른 국면이에요. 바이든이 바로 그런 국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회주가는 경제 그립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민들이 굉장히 고통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고통이 높아지면 시진핑 체제의 시황적의 야망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러커창에 맡기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에서 소득 증대하는 경기 배양 쪽으로 나선 것은 정작 사회주가인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겠죠. 예. 인민을 이해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더 위에,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 주석보다는 인민이 더 심의에 그렇게 권력에 이렇게 사실은 수평화된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최고 통수권자에 이렇게 강조하면 사실은 무너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이는데요. 시진핑도 그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경제 고통이 증대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은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인민이 있다. 인민의 경제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중국도 국제유가 문제가 원유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산 것을 이렇게 수입했다 하는 측면이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자, 지금 보면 러시아의 이렇게 석유 금수 조치 이후에 원유 시장에서 공급 차질이 되다 보니까 서브스타크스 중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브렌트라든가 $110 넘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 $80, $90 이렇게 저유가 되니까 중국이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여서 중국 국민들의 지금 것처럼 폭염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시진핑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예. 당신이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제 패권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인민들한테 저항감이 없는 거죠. 그 전략을 단순히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중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한 대처 무의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7월 4일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여름휴가철에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데 이 독립기념일 휴일을 기점으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처럼 거리가 많은 거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당신 미숙 배우고 갤런당 $5 이상 되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이 정책 변화, 사실 성과로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가운데 중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는 데에는 사실상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처음 나왔는데 그게 4월 말입니다. 예. 그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기 부양 조치를 이제 확대시켜서 자본시장까지 이렇게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해서 중개 조치가 얼만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과 경기적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과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 말 이후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4월 말 이후로 이렇게 본다면 5월, 6월 한 2달 조금 예. 지난 시점이죠. 어떻게 전략을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4월 말의 상해 지수는 사실 17%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우지수는 13% 떨어졌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전략을 세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전에도 중국 증시가 사전에 괜찮겠다, 중개 전기차 ETF가 괜찮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전부터 올해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저 지수의 결과치 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한번 때리면 다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예측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중국 쪽으로 갈아탔다면 사실 대표 지수로 보면 미국과 함께 저게 얼마입니까? 30%포인트 격차가 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증시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테슬라 미국의 증시를 고집했으면 빅테크업 정도는 더 많이 떨어졌다 미국은. 그래서 빨리빨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는 아주 극적인 날이었죠. 예. 3월 초이에 3,400이 더 진입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어렵습니다는 상해 지수는 3,400해서 어제 우리 증시가 2,300을 장중한 때 붕괴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극명한 대저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환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시장도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그동안 달러당 7.1까지 절하 추세에서 최근 들어서는 절상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분 꼭 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금리 인하하면 절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외환시장에서는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뭐냐?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자본시장의 개방과 마찬가지로 개방되는 이유는 뭐냐? 외국 자금을 유입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미국 증시 흐트러지죠? 한국 증시 흐트러지죠? 자금 갈 곳이 없죠? 미국 보겠습니다. 주가 떨어졌죠?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흐트러지죠? 집값도 떨어지죠? 자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이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전략상에 중요한 거죠. 중국이 그런 과정에서 사실 외환시장에서는 관리변동 치고 있는데요. 외국 자본을 유입하다 보니까 환차익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환차익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하지만 자 원래 금리 인하하면 평가 절하로 가야 되겠습니다는 자 중국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외환시장은 그립을 갖고 있으니까 절상 추세에서 환차익 쪽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제 ETF 시장 열릴 때가 하루에 8,700억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저렇게 절상 추세니까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가장 늦게 반영하는 것이 실물 경제거든요. 예. 우리가 보면 2분기는 성장률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4월달, 5월달 경제 봉쇄 조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0에서 2%지만 이걸 쪼개서 보겠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인데요. 4월달, 5월달은 단기 부양지표. 이게 GDP는 Summation Added Value 부가가치의 총합이니까 사실 단기의 지표, 월별 단기 지표, 부가가치 지표를 보면 6월달 확실히 개선되는 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안 좋겠지만 월별 지표로 보면 6월달 이후에는 이미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 상태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중국 경제에 우리가 이현 캐스터가 요새 아주 열심히 하시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겠다. 지금은 안 좋다 하더라도 구리 가격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의 일부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의 시각들이 이런 각도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 경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 증시는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면은 저기 이제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하겠습니다. 예. 중국 경제 사이클이 굉장히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요거를 쇼트닝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짧아진다. 보통 주글라파동 뭐 이렇게 해서 4년 주기, 10년 주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과거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1년 단위 축소한 상태다. 상당히 주기가 짧아졌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작년에 18.3%지 않습니까? 올해 1사분기 4.8%에서 프로 사이클리컬리티 정점은 더 올라간다. 저점은 더 떨어진다. 예. 이게 이제 변동성이 되는 거죠. 경기 사이클에서. 그래서 주기는 짧아지고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프로라는 분야, 프로라는 치밀게 한다. 정점은 더 치게 오고 저점은 더 떨어지게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뉴 차이나 사이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 경제가 작년에 어려워졌으니까 뭐 과거처럼 뭐 주글러 파동이라 4년 이상 뭐 퀴친 파동 것처럼 4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게 뉴 차이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차에 말씀드리면은 올해 2분기 가장 성장률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증시적인 측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성장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0에서 2% 나오면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렵죠. 왜냐하면 자체 성장 동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정에 내려갈 때도 아주 우제에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이런 단계까지 가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경기 성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 이렇게 회복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까지 이렇게 상장했는데요. 개성했는데요. 예. 자, 올해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당당되어 있거든요. 시진핑이 휴양지에 결여 있습니다. 이걸 항상 빅 이벤트다고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개방책, 추가 부양책 더 나오죠. 더 나오죠.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더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중국 증시가 관련해서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상조하고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율도 위안화는 상고하자다.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 증시도 그렇게 어제 이제 전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 증시도 상조하고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다. 그러면 위안화율은 거꾸로다. 원달러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달러는 상반기에 높고 7.1 위안. 그다음에 지금 6.9까지 떨어졌는데요. 위안화 평가 저상이죠. 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상조하고 그다음에 상고하죠 환율 이렇게 됐습니다는 그런 시각은 중국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반기에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안정적인 흐름 고려했을 때 사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미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시진핑을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 정 PD께서 정영국 PD께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예. 봤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애써 시진핑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보니까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왼쪽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오늘 이렇게 우리 정영국 PD께서 예. 이런 장면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그런 심정을 잘 반영해서 경제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출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주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설은 약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경기가 괜찮고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제 파권에서 중국 옥죄기에 나섰던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을 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요새 아주 죽을 맛이죠. 그렇죠. 예. 어제 아프가니스탄 실패, 그 다음에 러시아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플레 잡는데 실패, 경제 고통 증가에 갤런당 5달러까지 높아지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30% 최저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입이 아주 꽉 다물는 이런 모습가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만 그러냐? 파월 의장은 더 고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지금 금리와 물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 그 경기가 안에 트릴레마 봉착돼 있을 때 누차에 말씀드리는 중국이 더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연준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죠. 예.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경기를 그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지금 시장이 금리 시장이 더 안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4월 이후는 30% 대비 지수가 310%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과 파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체의 시장 경제 이렇게 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고민은 저기 시진핑이라든가 중국 인민은행의 류영의 이렇게 그 전략을 쫓아가야 되느냐. 심정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 앞두고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 오늘 자 앞으로 2년 후가 더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남아있는 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전 대통령이 오늘 다음 대통령 선거 내가 나가겠다 오늘 선언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섀도우 캐비넷이 구성된 상태거든. 바이든 저 모양이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면 2000 이렇게 차기 이렇게 선거 2026년인가요? 예. 2026년에 있는 차기 선거 나가겠다. 벌써부터 지금 절반도 안 들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곤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이탈하고 있는 이 자금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어제도 이제 많이 이탈했어요. 예. 어제도 많이 이탈해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전 이렇게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한 73조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엄청 나갔죠. 그다음에 올해 그 3월 이후부터 한 17조 정도 나가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정책당국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에서 본격적인 달러 캐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자본 이탈에 대해서 대응 방지 효과가 적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되는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정책당국자를 꼭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자금이 달러 캐리 금리 차이한 금리 차 역전 우려에 대한 어떤 달러 캐리 청산보다는 펀더멘털의 수익의 차다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한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경제가 좋으니까 한국 증시에 이탈한 자금이 지금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자, 이 대목은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왔거든요. 왜 그럴까? 작년에 우리가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 논리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미국 경제가 더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 논리죠. 그리고 올해 3월 이후서부터는 더 빠지죠. 미국 경제 그래도 우리 괜찮거든요. 괜찮다.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 펀더멘탈이다. 펀더멘탈이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 역전됐다고 우려가 돼서 달러 캐리 정산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번 달 회의에 금통위에서 빅스텝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문제 생각해서 국민들이 지금 경제 생활 내 주머니 사정이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올리면 이자 나가서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오늘 그 중국 경제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정책 당국에서도 비록 사회주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새 정부 입장에서 어제 경제 관련된 사람만 모이지 않고 그래서 꿀탕만 오면 어떡하냐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은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중국 경제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복합 위기는 복합 솔루션으로 대응해야 된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